블랙리스트 있는 좌파를 어떻게 해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어서 여기에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신 화면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도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 모두 굉장히 수척해졌는데 뭐 마음고생은 당연히 심해졌겠죠. 근데 김 박사님, 예. 이게 일반인들도 사실 이렇게 이게 구금당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수척해지죠.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뭐 하루 아침에 근데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날고 기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어떤 그 구치소에 가서 독방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 물론 독방 아닙니다. 혼거실이에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혼거실이에요? 예. 그런데 얼마나 본인들은 충격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아마 모멸감 때문에 가장 수치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일반인들도 많이 보고요. 접견실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봤다는 사람들도 지금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내 인생이 전부 다 이제 부정당하고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지금 수치감을 느끼고 모멸감으로 느끼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지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직업이 뭐냐? 무직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은 없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를 휴업해가지고 현재 변호사 휴업이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냥 변호사 무직, 얘기 못 해요? 뭐 전 변호사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변호사 활동을 개업을 하는 안 하면 거는 그거를 네. 못 쓰는 휴업 중. 거군요. 서양의 변호사도 휴업 중이라서 지금 당장에 박 전 대통령 그 수임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조윤선 전 장관은 그 남편분이 변호사라 가지고 거기 그래도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는 계속 있어주는 모양이던데 그래도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워낙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사실 아침 9시에 가서 5시까지 하면 사실 식사 시간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식사하시고 거의 잠만 그 방에 가서 잔다는 건데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그 오늘 누구야 유진룡 전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상당히 그 좀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유진용 장관이 전에 그랬잖아요. 청문회 그 왜 출석 네.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가면은 김기춘 실장을 자기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뺨을 때릴 것 같아서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정이 골이 깊어요. 근데 아마 오늘 유진영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당신이 면직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법관이 물어보니까 김기춘 실장이 나와 있으니까 저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앙금이 굉장히 심하게 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김기춘 실장은 유진용 장관을 빤히 응시했다고 하죠. 아마도 그 레이저 눈빛으로 응시하지 않았나 싶은데 유진용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잔이윤 그 감사를 낙하산으로 지시했다 이런 것도 증언을 하고 뭐 승마협회를 감사 지시해서 좀 이상했다 이런 진술까지 하다 보니까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증인이 아니라 적대적인 증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로 불편한 시선을 오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김기춘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정치적 의미로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을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통칭을 했었단 말이죠. 거기 핵심이 우병우 수석이다. 그 사람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이 보인다는 거. 김기춘 실장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박정희 때부터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부장을 하고 또 공안부장 출신이고 또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 또 그 이후에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던 사람이거든요 말이죠. 이 박정희 때부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을 또 했었고 쭉 주요 요직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 박정희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기춘 실장이 이제 허연 머리도 많이 나고 아주 뭐 뿔테 안경도 쓰고 염색을 못하죠. 네. 구치소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기춘 실장의 어떤 몰락, 그것도 역사적인 이런 과정에서의 몰락 이런 거 같이 괴를 같이 하지 않냐 그런 예. 생각 듭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참 참담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습니다. 청와대와 부처 간의 업무 형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유진용 장관 전 장관에게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레이저 쏘듯이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만약에 현직에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업무 협조적 차원에서 인사는 자주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급 인사라든가 고위공직자라든가 뭐 예. 장 차원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규모가 된 그런 상황에서 처리하기보다도 뭐 전화 유선 통화로 협의 차원에서 많이 교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최순실로 인해서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마 김기춘 실장의 입장에서는 유진 전 장관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진용 김기춘 실장은 지금 법리로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부 예. 부인하고 이제 첫 번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받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를 왕의장이고 뭐 왕실장이고 실세라고 보는데 누가 붙여준 거냐? 나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예. 업무 속상에서 지시한 것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거 없다는 겁니다. 돈을 줘야지 예술하고 돈 안 주면 예술하느냐? 어떻게 보면 법리로는 맞아요. 그래서 이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어떤 가치를 침해한 걸로 봐가지고 비난의 정도는 크겠죠. 예. 근데 아마 이거는 그래도 하여튼 법리적으로 보면 논란은 아마 추후로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본인은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하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예.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는 소극적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으면 구속되는 형태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모른다고 그랬고 이용주 의원. 그 의원이 13번인가 예스요 노요 하니까 결국은 금년 초에 전해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속을 부른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진짜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귤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글쎄요. 그런 정도로 지금 멘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귤 거죠. 같은 거는 이제 사실처럼 가능합니다, 집어넣을 수가 그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저는 뭐 한 말씀 더 첨언해 사실, 드리면 네, 사식이 아니라 영치금을 사 먹는 겁니다. 아, 사 먹는 네, 네. 일일 4만 원 정도. 네. 4만 원 정도.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네. 이렇습니다.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무유기성이라든가 예.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 직제법의 그 비서실 직제법 2조 그리고 정부 조직법 14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명시된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냐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직무유기에 또는 직권남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논쟁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혐의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도 이걸 블랙리스트다 범죄적 혐의가 있는 것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 봤으면 그것이 범죄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CF를 찍는데 그 정부 정책 홍보에 부정적인 모델을 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 블랙리스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다 그러면 변호사님 계신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1억을 받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5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다 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에서 나온 것이냐 이를 본다 그러면은 이 또한 굉장히 힘든 법리적 복잡한 문제다, 그렇죠. 이거죠. 복잡한 문제. 학자들에 따라서 뭐 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법리적인 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을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는 분명히 됐던 것 같습니다.